자, 거기 보면 우리 17쪽에 채권 총칙이란 파트 나오죠. 387조, 388조, 389조, 390조 이런 데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아니냐면요. 그 407조 시험 범위가 전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우리 시험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다만 이 다음에 참고사무라고 써놓은 것 뿐이지 이 자체는 시험 범위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 어디부터냐면 19쪽에 제2장 계약 총칙 여기부터 시험 범위예요. 계약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계약법에서 정확히 527 총론은요. 527조부터 553조까지 이게 한 20몇 개 조문 될 거예요. 한 7개 조문 되는데 이게 이제 계약법 총칙이라고 불러요. 계약법 총칙.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6문제가 27개 조문에서 6문제 나와요. 여기. 그러면 우리 교재 보면 19쪽에 527조부터 여기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여기 정확히 553조까지 우리 교재 21조 503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여기서 6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뭐 그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21쪽에 보면 증여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죠. 증여.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여는 참고 사무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다. 넘기시면 그 22페이지 보면 매매 얘기 나와요. 563조부터 요 얘기가 매매 얘기가 어디까지냐면 보통 595조까지 매매. 요 파트에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두 문제 나온 거 지금 법정이 너무 많으니까 좀 실수는 없죠. 두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교환은 딱 두 조문밖에 없어요. 교환. 거기 보세요. 24조에 오면 596조, 590조. 교환은 두 조문이에요. 두 조문인데 교환은 25번 시험 보면 지금까지 25번 보면 두 문제 나왔어요. 거기는 출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8조부터 임대차가 보통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거기 어디까지냐면 임대차 문제가 임대차 법적으로는 좀 많은 편이에요. 64조까지 한 40개 조문 돼요. 여기까지 두 문제. 계약법 간단해요. 계약 총론이라 부른 여기서 6문제. 아까 매매가 부른 거기서 두 문제. 618조부터 임대차에서 분대서 보통 두 문제. 이래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10문제 이렇게요. 한번 먼저 계약 총칙 얘기를 조금만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 아닌데 볼 필요 없고요. 19쪽에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 계약법은 사람이 계약의 성립이라 그래요. 일단 매매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뭐건 일단 뭐 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무슨 채권채가 발생하는 것이지 성립도 안 된 계약에서 뭐 아무것도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근데 계약 성립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래요. 쌍방 간에 합의가 이런 계약이 성립한 거죠. 대부분의 계약은 뭐 매매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뭐 교환이건 도급이건 고용계약이건 합의해져야 계약 성립하는 게 99%예요. 이게 합의해졌다는 얘기는 쌍방 의사가 서로 이렇게 합치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이때 합의해지려면 먼저 순서가 있어. 순서 청약이라 불러. 청약. 쉽게 얘기해서 팔겠다.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다. 팔겠다라고 의사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 불러. 청약. 두 번째, 오케이, 내가 100만 원 사겠다. 오케이, 사겠다. 내가 그게 맺겠다라고 들어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불러. 청약, 승낙. 근데 이 청약과 이 승낙이 순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체되면 결과는 성립하는 거예요. 합체됐다는 것은 청약, 승낙이 서로 내용이 일체겠죠. 팔겠다 100만 원에, 오케이 사겠다 90만 원에. 승낙이 들어오더라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청약, 승낙 서로 내용이 일체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합의됐다는 것은 청약, 승낙 서로 내용이 일체되고 그리고 사람이 일체되는 게 원칙. 사람들도 일체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친한 친구한테 갑이 을한테 야, 내 중고차 너 운전면허 땄다며 초보는 중고차 일단 운전하고 이 다음에 새 차 뽑는 게 효과적이야. 만약에 차 바꾸려는데 내 중고차를 너에게 1,000만 원에 팔겠다. 친한 친구한테 청약해서 1,000만 원에 팔겠다. 사라. 이게 청약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오케이. 그 다음날 1,000만 원에 사겠다. 승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라 친구 옆집 사는 박씨 아저씨한테 승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서로 내용은 일치해.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 내가 을한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해야 되는 거지. 승낙 병이하면 만약 친구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라면 내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고용계약도 마찬가지야. 네, 일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근데 내가 아무나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체되는 거잖아요. 뭐 계약에는 일단 청약 승낙 내용이 일체되고 플러스 사람이 누구냐 잘못이 없을 때 사람도 일체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청약하면 을이 승낙했을 때 계약 성립하는 거지. 병이 승낙해버리면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사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걸 법으로 얘기하면 사람까지 일치된다. 사람까지 일치하면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르는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 성립하는데 근데 먼저 청약이라는 게 먼저 나가야 돼. 순서가 있는 거야. 이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1번 이 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승낙이 먼저 들어오고 이에 응하는 청약이 들어오면 계약이 틀려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 순서로 합치되는 거지. 순서 지켜야 되는 거지. 승낙이 먼저 나오고 청약이 나중 난다는 말은 없어요. 청약 팔겠다는 의사 표시인데 청약은 누가 타는 거냐? 청약은 꼭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이 다수인에게도 청약은 가능한 것이지. 꼭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 다수인에게도 청약은 가능하다. 보세요. 백화점에서 정찰제 붙여서 마트에 정찰제 붙여서 또는 중개사무실에 유리 붙여놨어요. 무슨 아파트 몇 평? 얼마? 이 무슨 다른 청약이에요. 누구든지 이 가격만 내면 팔겠다는 거예요. 사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꼭 특정인에도 하는 신문광을 통해서 백화점에서 불의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가격만 내면 팔겠다. 가능해요. 그런데 꼭 특정인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수인에 가능한데 다만 청약은 명확하고 잘 봐보세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명확하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은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확정적이 된다. 들어가요. 청약은요,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청약자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팔겠다 100만 원에, 5개 사겠다 100만 원에 들어오면 계약 성립이 되는 거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럴 때 명확하고 확정적이라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은 성립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별된 개념, 구별된 개념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이 구별 개념이에요. 청약과 청약 유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법률 용어지만 이 청약 유인은요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이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유인이. 그럼 보세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청약이라면요. 이게 청약이에요. 이게 청약이라면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은 성립해요. 계약 성립하려면 화세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만 있으면 돼. 청약, 승낙만 들어오면 계약 성립한 거야. 근데 이게 청약이 아니고 청약 유인이라면 이게 청약 유인이에요. 청약 유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청약해 오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이 되고 유인하는 사람이 또다시 오케이라고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유인하는 사람이 승낙 안 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약 유인이라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화살표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하면 이거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 되는 거예요. 유인하는 사람이 또다시 승낙할 건지 안 할 자유를 갖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청약 유인인지 맞춰보세요. 이 첫 문제 이게 구인 광고. 사람 구한다. 회사에서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급여는 얼마고, 뭐 4년제 대학 졸업에 나이는 몇 살 이상이고,
남녀 구분 없이 이러고 뭐 무슨 뭐 4대보험 되고 이런 뭐 특혜를 주고 뭐 자세히도 나왔어. 자, 구인광고 낸 것은 회사 측에서 청약한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이게 만약 청약이라면 이력서 제출하는 게 승낙이 돼서 계약 성립이 고용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청약 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력서 제출한 것이 청약이 되는 거고요. 청약한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회사 측에 오케이라고 유인한 사람이라고 승낙하면 고용료가 체결되는 거고, 승낙 안 하면요 고용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화살표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구인광고는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죠. 그러면 또 볼게요. 법원에서 경매 또는 입찰 공고가 나왔어요. 원래 경매랑 입찰은 어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찰은 경매 입찰 공고 나왔어요.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부동산 경매했다 사건 번호 붙여서 딱 경매 내놨어요. 원래 경매라는 것은 서로 아는 상태에서 호가를 불러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 쓰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경매예요. 대비해서 저기 나 3천만 원, 나 3,500, 나 4천 서로 공개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얼마에 사는지를 서로 알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경매예요. 입찰은 남들이 얼마 쓰는지 몰라요. 봉투에 넣어버려. 그래갖고 그 중에 최고 높은 가격인 사람한테 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입찰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학의 법원에서 하는 것은 경매예요? 입찰이에요? 입찰이지. 무슨 경매는 입찰이지. 그러니까 요즘 그전에는 법원에 경매 공고 이렇게 내다 요즘은 슬그머니 경매를만 쓰고요. 입찰 공고 이렇게 낸다고. 입찰이 왜? 너 얼마 쓰는지 모르잖아. 봉투에 넣어갖고요. 그러면 저당 잡은 사람 경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원래 경매를 해야 돼요? 입찰을 해야 돼요? 원래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지만이 한 푼이 높은 가격이 나와서 채권자도 받아갈 돈이 좀 더 있고 또 채무자도 남는 돈이 좀 있어서 좀 배당받고 남는 돈 좀 돌릴 채무자 같잖아요. 이 보호하는 건데 경매를 못해. 못했어요. 경매 왜 못했을까요? 참 전 세계 법원에서 저당 제도를 전 세계 다 써요. 우리나라만 쓰는 제도가 아니고 물권 제도, 저당 제도야말로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 다 쓰는 제도예요. 담보 제도 중에서. 전 세계 법원에서 경매하지 못한 입찰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경매를 해야 돼. 왜 근데 입찰을 해요, 요즘? 그 전에 경매를 하니까 이 옛날에 깡패들이, 이 어깨들이 법원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요. 무서워서 경매를 못 받아요. 응? 이거 우리가 밖에서 양보하시죠? 아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걸 막 방지하려고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얼마 쓰는지 모르게, 누가 모르게. 이렇게 해버린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요? 한심한 나라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원조차도, 응? 그런 폐해가 두려워서 경매를 타는 데서 일반 국민 보고 뭐 하라면 되겠어, 이 공권력이? 입찰이에요, 입찰. 요즘 그래서 경매 입찰 공고이 나와요. 법원에서 물건 나왔어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응? 감정가 얼마부터, 맨날 최저 감정가 얼마부터, 입찰 공고 나왔어요. 경매나 입찰 공고 내는 것은, 이거는 법원에서 청약하는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이게 청약이라 그러면 내가 입찰표에 적어놓는 것이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경락 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표에 얼마에 뭐 받겠다라고 가격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청약이 되는 것이고, 이 중에 최고 높은 가격 적는 사람을 법원에서 경매 허가 결정으로 떨어지면 경락이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떨피면 경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인하는 사람이 또다시 오케이 할 승낙할 자유가 있잖아요. 화살표 3개 있어야 되니까 경매 입찰 공고 유인이지 청락이 아니잖아요. 백화점에 정찰표 다 붙여놨어. 물건마다 그럼 정찰표 다 붙여놨어. 정찰표를 다 게시해놓은 곳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청약한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청약이지. 근데 내가 그 물건 갖다가 손에 집어다가 돈만 내면 오케이. 승낙되는 거, 매매 계약은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겨울옷 구경 갔어요. 갔더니 뭐 가죽 잠바 뭐 쭉 걸려 있는데, 가격표가 제시가 안 돼 있어. 물건은 많이 싸져 있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예, 10만 원 주세요. 10,000원만 깎아주시지. 10,000원 못 깎아드립니다. 그러면 그 옷은 매매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찰표 제시 없이 물건을 진열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 유인이야, 유인. 아저씨, 이거, 얼마에 주시죠? 이게 청약이에요. 예, 좋습니다. 깎아드리겠습니다. 달랑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승에 떨어지면, 그냥 성립하지만, 유인한 사람이 못 깎아드립니다. 그러면 성립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같은 상품을 진열해도 정찰표 붙여놓은 것은 청약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진열한 건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려면 화살표 몇 개 필요한가? 하나, 둘, 셋. 3개 필요하면 유인. 2개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면 청약.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얘기다. 이 다음에 먼저 좀 더 깊이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청약. 승낙 똑같이 승낙? 승낙이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지만 기본을 할 때 보자. 승낙. 오케이. 사겠다. 이게 승낙인데 첫째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승낙은 가능하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말은 없어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나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승낙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말은 없어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만 승낙해야 돼요? 청약자한테만 승낙한다는 말을 쓰는 거지. 청약자 아닌 사람한테 승낙하면 상관없잖아요. 승낙은 청약자한테만 가능한 거지.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차이점이 있네. 두 번째, 승낙은 무조건 오케이, 사겠다. 그 말 나가면 되는 거 아니라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 팔겠다 100만 원에, 사겠다 100만 원에. 이래지 합의가 이루어지든 말든 하는 거지. 만약에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게 다 법적인 얘기지, 지금요.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의 의미가 없겠죠. 승낙의 의미가 있어버리면 계약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근데 승낙 의미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겠죠. 팔겠다 100만 원에, 그 대신, 팔겠다 1000만 원에, 그 대신 현금으로, 사겠다 900만 원에. 변경하잖아요. 변경한 승낙은 승낙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승낙 의미가 있다면 계약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편찰로 했더니 오케이 좋아 1000만 원에 24개월 할부로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의미가 없어요. 승낙 의미 없을 때는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 성립하지 않고 다만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한 승낙은 승낙의 의미는 없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이 자료는 이것을 청약자 입장에서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면 청약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은요. 팔겠다 1000만 원에 사겠다 900만 원에 이 변결가였어요. 현찰로 했는데 12개월 할부로. 그러면 내가 한 청약을 거절하고 얘가 나한테 새로 청약한 걸 보는 거야. 청약자 때. 그래서 청약자 고민하다가 알았어 900만 원에 오케이라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지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자체만큼 계약 성립은 아니지 이거는. 그 청약자에서 볼 때는요. 청약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은 승낙의 의미가 없다. 이 자체는 계약 불성립이지만 청약자 입장에 볼 때는 이걸 새로운 청약을 받아볼 수 있어. 새로운 청약을 받아서 청약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좋다 9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지는 남기는 거죠. 그리고 용어로 표현할 때 청약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과 승낙은 승낙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계약의 불성립이지만 청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승낙자는 새로운 청약을 본 거야. 그래서 청약자가 알았어 900만 원에라고 오케이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지는 남기는 거지만 이 자체는 계약 성립은 아니지. 하여튼 새로운 청약을 볼 수는 있다. 이 법조문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법조문에 있는 얘기가 517조가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청약의 구속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청약의 비철회성. 비철회성.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도달된 청약은
임의로 내 맘대로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도달된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내 맘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이 527조부터 이 계약 총론 규정인데 527조부터 503조까지 이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 임의규정. 계약의 임의규정, 강의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에 정해진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이것이 원칙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죠. 절대로 하긴 아니야.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법조는 아니야. 강행규정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정이야. 강행규정 위반해버리면 다 무효가 돼요. 하여튼 임의규정은 원칙일 뿐이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있거나 어떤 의사가 있다면 배제가 가능한 조문이에요. 의사들이 특약으로 가는 거고 아무런 의사도 특약도 없을 때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한 의사한테 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다 임의규정들이에요, 이건요. 그러면 도달된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지. 청약하면서 철회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건 언제까지 대답은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류해서 청약하면 철회할 수 있는 거지. 의사대로 아무래도 철회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왜 그런 거냐? 청약의 구속력, 청약 비철성은 누굴 보호하는 것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승낙자라 불러요. 승낙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낙한 사람. 또 상대방을 뭐라 부르냐, 이 승낙자. 갑이라도 청약했어요. 팔겠다. 을이 오케이, 사겠다. 을을 승낙자라 불러요. 또 을을 뭐라 부르냐. 승낙자는 청약 수령자라 불러요. 수령자. 청약자, 청약 수령자. 얘를 이렇게 불러요. 얘를. 상대방을요. 법률 용어가 청약한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승낙자다 또는 청약 수령자라 표현한다는 거. 용어 잘 써야 돼. 이렇게 안 묻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다음 청약 수령자가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약자, 청약 받는 사람을 상대방을 청약 수령자라 불러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달된 청약은 도달이 안 된 청약은 철회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달된 청약은 상대방 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안 되냐, 언제까지. 구속 청약인데,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 승낙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다래.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돼, 어른들이 우리가 뭐 계약 안 맺어봤나? 근데도 청약 수령자, 청약의 구속력, 비철회성, 승낙기간 내엔 처리할 수 없다. 승낙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에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상대방 보호기의 제도다. 잘 봐보세요. 홍남기가 하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지금요.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 하나 들여왔어요. 그 오파상들, 그 외국에 수입하다가 한국에 파는 애들, 그 오파상들이 요즘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기계를 수입하기도 그렇고 뭘 수입하기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 넣을 수는 없잖아. 직원들도 있는데. 그럼 뭘 수입한다 그래요? 일본이건 미국이건 어디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뭐 수입해서 팔 물건이 없네? 그래도 뭐 사무실 유지비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수입한다 그래요? 나 이게 들은 얘기. 친구들도 무역하는 애들이 또 몇 명 있는데 막년에 때 가면 별얘기 다 들어요. 이렇게요. 들은 얘기예요. 정 할 일이 없으면 무조건 모든 오파상들은 다이어트 제품 수입한대요. 그럼 적자 안 난대, 최소한. 그만큼 다이어트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지, 생각보다도요.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다이어트 제품이고, 두 번째는 머리 관련되는 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머리건, 뭐, 머리털이 빠지는 거건, 뭐, 탈모건 뭐건, 수입하면 무조건 그 원가는 건지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획기적인 이런 탈모 제품을 수입해 들어왔어. 하면서 부산에 있는 김 사장한테 청약했어요. 몇 번 같이 영업을 했던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뭐 예를 들면 사무실은 몇 평 이상 얻어야 되고 초도 물품 부용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인도한 물량은
최소한 뭐 3천만 원 이상 네가 인도해야 되고 이런 조건만 충족되면 너에게 부산 총파 대리점권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계약 맺자. 청약했어요. 청약하면서 가부가 일단 너한테 먼저 얘기하자면 가부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10월 내가 12월 10일에 청약하면서 12월 15일까지는 대답해달라라고 청약했어요. 12월 15일이 바로 승낙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12월 15일까지는 대답해달라. 청약하면서 가부가 12월 15일까지는 대답해달라. 그 12월 15일까지 그게 승낙을 정한 거야. 도달됐어요. 그러면 12월 15일까지는 내가 없었던 자라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왜요? 걔가 5일간 줬잖아요. 승낙을 정해서. 근데 걔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이 하는 게 좋을까? 과연 그 탈모 제품이 수요가 많나? 사무실 얻는다면 어디다 얻을까? 돈이 모자라다면 얼마를 빌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품 보내준 거 한번 모양도 좀 보고 사람들한테 이런 제품을 쓰겠나? 알아도 보고. 언제까지 대답하면 돼? 12월 15일까지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하겠다 마음을 먹어서 모자른 돈 뭐 1억 원은 뭐 대출 받기로 하고 뭐 하기로 사무실은 어딜 놨더니 보증 얼마에 얼마짜리 봐봤는데 그 계약서 쓰려고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 했어. 12월 15일까지 대답하면 되는데 갑자기 12월 14일 날 철회야 없었던 일이야. 이래버리면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은. 그래서 도달된 청량은 네 맘대로 임대 철회가 없어. 상대방이 잘못하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2월 10일에 청약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내가 대리점권을 내주겠다. 한번 생각했으면 대답해달라. 오케이, 승낙해달라.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법준을 배우다 보면 민법 총칙을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 사회 통념이라는 말을 써요.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사회 통념이 뭐니?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뭐든지 민법 총칙에서는 판단 기준, 뭘 갖고 판단할 거냐? 사회 통념에 따라. 사회 통념 그러면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 우리가 상식을 사회 통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가 상식 알아요, 몰라요? 내 상식 아니면 남의 상식 어떻게 알아요? 설명서로 나가야지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그러면 건전한 일반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는 말만 나오면 관련된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 판사가 말하는 게 사회 통념이에요. 무슨 소송이 벌어졌는데 판결 나왔어요. 판결. 둘이 막 분쟁이 벌어졌어.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은 건전한 일반인의 법 도덕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윤리의식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면서 본 판사는 103조 반사적이라고 해당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판사 판결을 쓰면서 건전한 일반인의 윤리의식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법 도덕에 비춰볼 때, 이 말을 써가면서 판결을 써요. 그게 사회 통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회 통념이면 대법원 판결이 사회 통념이 돼요. 근데 또 계약법을 배우다 보면 뻑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래. 뻑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 내에는 어쩌다. 해지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아까처럼 딱 정하면 12월 15일까지라면 딱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만 승낙하면 되는 거지만 상당한 기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달라요. 판사 재량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 생각에 상당한 게 며칠이냐. 한마디 말을 못해요. 이게 500억짜리 계약이에요. 회사끼리 맺는 계약이에요. 500억짜리 계약 사건이라면 상당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500만 원짜리야. 상당 하루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5만 원짜리야.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하면 그 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판사의 재량인데 보통 상당 기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소통이 벌어지면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3에서 5일 정도를 상당 기간을 잡으면 돼요. 이 기간 내는 처리할 수 없다. 아니, 이건 제 생각이지 이렇게 어디도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분쟁이 붙어보면 법조문에 상당 기간, 일단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면 며칠까지 해지할 수 있는 거냐. 최고장 보낸 다음에 보통 이 정도 봐줘요. 보통. 여러분들 보통 매매계약 맺었는데 매수인이 중등을 지급하지 않아요. 약속 날짜에. 그럼 그냥 해지 못해요. 너 빨리 중금 지급해달라. 일단 최고로 해야 돼. 너 중금 날짜 정했어. 12월 10일 날 12시에 중3을 만나서 중금 치르게 한다.
또 12월 10일까지는 입금을 한다. 11월 10일 입금이 안 됐어? 얘 약속 위반했잖아요. 계약 위반했잖아요. 가뜩이나 이 계약 해제해버리고 파기해버리고 딴 사람한테 높은 계약을 맺고 싶은데 그럼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임의로 파기하면 배약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계약 위반해? 중도 안 치러?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얼른 내용정보에 가서 오늘부로 계약 파기한다. 너 위반이야. 안 돼요, 그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서 이걸 지체하면 일단 최고. 빨리 이행해달라. 빨리 지급해달라. 일단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상당히 며칠이냐. 내용정보 보내고 빨리 지급해달라. 잔금 지급해달라. 그거 아무도 말 못해. 근데 보통 판결이 걸리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치른 날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당하고 그날 계약은 몰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계약서에 특별 쓰지 않는 한 위반 시 계약금은 몰수한다만 썼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만 안 썼다면 일단 이 정도 여유는 있는 거야. 내용증만 보면 소용없어. 오늘부터 해제한다. 해제하던 소리 하네. 상당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상당 기간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요. 보통 이 정도 보면 돼요. 정도. 보통 사회생활할 때 상식적으로 뭐 계약 위반했어. 약속 안 할 텐데 중도 못 치렀어. 잔금 못 치렀어. 그럼 이 정도 여유는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바로 해제당하고 계약 몰수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계약은 바로 해제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 이렇게요. 근데 3에서 5일 여러분들이 보통 상당해서 사람 돌아가서 상당했어요. 상당 상 치른 날이 며칠이에요? 3일장, 5일장은 되잖아요. 3일 맞잖아요. 거기서 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상당한 게 며칠이에요. 야, 상 치른 날짜 며칠이니? 그럼 3일에서 5일? 보통 사회생활 때 상식적으로 상당 기간 내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불의의 피해를 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비철생날만 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용어가 청약, 승낙, 청약의 구속력, 상대방 청약 수정자라 부른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약의 유인. 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런 용어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거기 531조 봐보세요. 531조 봐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자, 그 법조문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에는 발송 시에, 발송의 동그라미, 발송이 바로 발신 시에, 발신제 계약은 성립한다. 자, 531조 봐볼게요. 531조. 두 가지 용어를 보려고 그래요. 대화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대화자. 법률 용어예요, 이게. 대화자가 있고 격지자가 있어요. 이제 법학 용어에는 대화자라는 것은 즉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야. 의사소통 즉시 돼. 근데 격지자는요, 의사소통이 한번 의사소통 하려면요, 뭐 2박 3일, 3박 4일씩 걸려, 막 2박 3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격자라 불러요. 그러면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대화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의사소통 하려면 2박 3일 걸려. 그럼 격자가 되는 거야. 근데 대화자니 하는 것은 장소적, 이게 이제 말씀 용어인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보세요. 홍남기가 미국 있는 스미스랑 무역 거래 계획을 하려고 무역 거래를 하는데 대화 어떻게 하느냐? 이메일을 통해서, 국제전화 통해서, 팩스로 지금 대화해요. 그러면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난 대화자예요. 즉시 소통 되잖아. LA에 있는 걔랑 국제전화하고 팩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극자가 소통 되잖아요. 그럼 대화자예요? 장소가 멀리 떨어졌다고 격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집에 친하게 지냈어, 두 사람이.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어. 갈비 먹다 대판 싸웠어. 노래방 가서 대판 싸웠어. 2절 부른다고 소리 질러다가 2절도 못 부르게 한다고. 난리 났어. 그래서 싸웠어. 항상 싸움이라는 건 사소한 걸 싸우는 거지. 사람들은 큰일에 대해서는 이성적이 대범해요. 근데 사소한 일에 감정을 상해. 그 인간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 큰일에 대범한 사람들이 작은 일에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큰일에 대범한 것처럼 작은 일에 잘 삐지고 작은 일과 다투면 대범한 척 한 것 뿐이지 그 사람 대범한 사람이 아니야. 큰일도
뭐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백만 손해보는 것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뭐 사소한 일 때문에 뭐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에 뭐 사람 무시한다, 자존심 상한다. 아직 목숨을 걸어요. 아직 목숨을 걸어. 그 못난 인간들이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노래방을 쌌어요. 그러면 옛말에 있죠. 애정이 깊을수록 애증도 깊어라. 이딴 사람이 싸우면 더 오래 걸려요.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이 싸우면 금방 화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어저께야. 그래, 뭐, 이러고 되는데 아주 친한 사람일수록 싸우면 오래 가요. 그리고 대판 싸웠어요. 형님, 동생하고 살다가 대판 싸웠어요. 내가 너한테 먼저 말을 하면 내 인간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아는 척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대판 싸웠고, 지금 2달 이전에 말을 안 해. 그전에는 막 그냥 간 빼놓고 살더니. 그러면 두 사람이 친하다. 이 친하다는 말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얘네 둘은 아주 너무너무 친한 사이야. 자타공인 하는. 뭐라 표현해? 굉장히 친한 사람끼리를? 뭐 간도 빼준다, 뭐 간 쓸게 빼놓고 사는 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창자를 잊고 산다 그래. 창자를. 뱃속에 창자 한번 잊고 살아보세요. 창자를 잊었어, 두 사람이. 배창자를 서로 잊고 살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 말 잘 써요. 쟤네 둘이 아주 창자 잊고 사는 놈이야. 아주 둘이 있는 창자. 창자 잊고 살면요. 네 속내에서 또 없는 거야. 그건 네 속내에서 또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친하다는 표현을 창자 잊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잊고 산다, 이렇게요. 대화 나왔어요. 근데 2달째 얘기를 안 하는데, 싸우기 전에, 야, 우리가 이러이러한 땅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지분 2분의 1씩 해서 투자해 놓으면 이 다음에 뭐 하기로 하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독촉이 들어오네. 어떻게 사실 거면 안 사실 겁니까? 난 사고는 싶어. 근데 같이 사기로 했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인간이 아니라 그랬거든, 내가. 거기서 전화 걸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래서요, 우체국가 편지 붙였어요. 살 거냐, 너 이거. 2박 3일 걸려 들어오더니 문 열고 산다. 그건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먼저 말하면 또 네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답장 보냈네. 산다, 인간아. 그거는. 그렇게 보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격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옆집에 붙어 산다고 해서 대화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격지자. 시간이 장소 멀리 떨어졌을 때 즉각 소통하면 대화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격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사실은 528조, 529조 이 얘기 쭉 나와요. 이 격자 얘기가 531조까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법은 언제 제정된 민법이냐? 우리 민법 60년 1월 1일부터 쓰는 민법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527조부터 503조까지 언제 만들어진 법조문이냐, 이거. 이때 만들어진 법조문이야. 한 조문도 50년간 손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법조문 읽어보면 중요한 법조문 나왔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 격지자가 내는 발신시의 계약 성립한다는 등 528조의 지연 연체 통지 의무, 상대방은 똑바로 보냈는데 어떤 이유로 지연 연착됐다면 지연 연착을 통제해주라는 등 528조. 거기 보면요. 거기 529조, 528조, 거기 530조, 연착된 승낙, 나는 똑바로 보냈는데 우체도 지연돼서 4박월 뒤에 들어갔다는 등, 격지자간이 어떻다는 등. 528조부터 531조까지는 전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이거 쓰지 않는 조항은 마찬가지야. 우리 1960년에는 어떠해요, 우리 사회가? 교통통신이 발전되지 않았고요. 편지로 중요한 내용도 보내요. 편지로. 전화가 없잖아. 핸드폰이 없잖아. 또는 무역 거래 계획을 해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오다 내놓고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대. 물건을 보내는데 애들이 언제 떨어지나. 그게 정확하진 않대. 그때는 한번 샘플을 보냈어. 물건을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퇴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때는 이게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의사소통하려면 2박 3일씩 걸릴 수도 있어. 지금은 격지자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랑 뭐로 대화하나요? 이메일, 헤드폰. 이런 것처럼 대화하지. 4박 5일 걸려서 의사소통된 사람 없잖아요. 지난번에 때 편지로 이 땅 팔겠다 1억 원에 2박 3일 뒤에 들어가. 오케이 사겠다 1억 원에. 핸드폰 놀고 있나? 4박 5일 만에 계약 맺어진 게 없어요 지금. 지금 격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옛날 60년을 생각하면요. 60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얼마든지. 나는 똑바로 산다라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우체국에서 어떤 년으로 지연돼 연착되고 그래서 열 며칠만 들어갈 수도 있어. 야, 난 네가 안 사는 줄 알고 딴 사람 팔았어. 지연 연착을 통제해주라는 등. 격자끼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청약이든 오케이 사겠다라고 승낙을 발신한 날에
우체국에서 보내면 내가 팔겠다 1억 원에 이거 12월 10일 날 보냈어. 이게 12월 12일 날 도착했어. 오케이, 사겠다. 핸드폰으로 사겠다 얘기하면 대화자용은 적지 아니에요. 오케이, 1월 사겠다. 편지 붙였어. 그럼 2, 3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상판이야? 걔가 상대가 발신한대. 들어오기는 2박 3일 뒤에 들어오지만. 왜? 시점 좀 땡겨줘. 너무 지연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시험장 가보면 맨날 이거 물어. 웃기는 것들이야. 이걸 물어. 나는 같이 물어도 현실에 많이 쓰고 있는 걸 물어야 되는데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냥 민법학자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법조 있는 대로만 묻는 거야, 이렇게요. 아니, 중개업무 볼 때 그럼 우편으로 계약서 쓸 일이 있냐. 나는 보냈는데 뭐 2박 3일 걸려서 계약서 들어갔는데 사겠다 사인해서 2박 3일 뒤에 들어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걸 물으면 안 되는 거지. 법조문에 있지만 시대가 사회가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계약만 있는 게 없잖아. 60년대에 이럴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참 쓸모없는 법조문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가 물건 배울 때 상린관계 배우면 이웃한 부동산 이용의 조절. 제가 많이 무시하고 넘어왔지만 법조문 소개도 안 했지만 물 문제 많았죠. 용수, 배수, 인수, 저수, 유수, 승수,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었으면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 짓는 시사에는 그게 중요했다고요, 그게. 물 때문에 쌈나요. 아래윗집에서. 논에 물을 대야지 뭐를 낼 거 아니에요. 아랫말, 윗말 가불면 쌈내 곡괭이 들고.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았어요. 농사짓는 땅에서는. 우리가 농경사였잖아요. 60년만 해도. 전 국민의 60% 이상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쌀농사 중심. 그러니까 물 문제 자세히 규정 안 해놓으면 쌈나는 거야, 이웃끼리. 용수, 유수,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남는 물 어떻게 할 거냐. 여수,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물 문제야. 장마 때 뚝이 터지면 비용 어떻게 해서 뚝을 설치할 것이냐. 순이런 문제라고. 지금은 쌈 나요? 그것 때문에? 쌈 안 나죠. 안 나잖아. 그럼 법 좀 많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데 안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약법도 들어오면요. 청약 승낙파도 들어오면 이 다음에 보면 필요 없는 조문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내가 사회생활 때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 소리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 길 문제, 이웃끼리 통행권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 이웃끼리 쌈나지. 뉴스도 많이 나고. 그럼 여러분들 맞아. 그건 시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야 돼요. 그걸요. 판례도 묻고 막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거 볼 때, 야, 이거 맹지인데 이 땅을 내가 사고 팔면 도로는 좀 옆집 땅으로 낼 수 있는 건가, 길을. 있어야지. 상식 있어야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이웃끼리 아래 위층에서 소음이 일어나서 어쩌다더라, 쌈 났다, 칼부림 났다더라. 이 생활방해예요, 생활방해.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런 걸 규정이 상세히 없고요. 웬 쓸데없는 거다 규정만 쏟아져요.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면 나무 뿌리가 그러면 나왔어도 나뭇가지 뿌리 3년 전에. 한 문제를 묻는데 왜 그걸 묻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상인관계에서 이웃집 분쟁 벌어지는 게 통행권 문제, 소음공해, 생활방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내 사람은 그 학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은. 중개업 볼 때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 써야 되는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민법 학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법학자들 자체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민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이런 공부하는 사람 불행하지 않아요. 정치권을 늘 지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정치학적 학문이니까. 나머지 민법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서울대가 민법 교수라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민법을 평생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박사 있다고 많은 걸 알아요. 나한테 자문 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고시에 붙어야지만이, 판사, 검사표가 돼야지만이 법정 가서 내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지. 판사들이 저기요, 종종 땅 문제 때문에 취직한 고모들의 반란 알죠? 유명한 문장이에요. 명절 때 고향만 다녀오면 고모들이 다 소송을 내요. 그 고모들의 반란이나 불러요, 그걸요. 응? 왜요? 요즘 종종 땅 막 수용당하니까 돈 나와요. 도로 들어간다, 어디 택지 들어간다, 돈 나오면요. 돈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고모들 조금 주거든? 보통? 고모들 조금 주고? 아니, 민법에 남녀가 평등하고 상속도 똑같은데 왜 고모들 조금 줘? 그 명절 때 고향만 가면 쌈 나는 거야. 누구랑 싸워요? 고모랑 며느리들이 많이 싸워요, 보통. 고모가 한 일이 뭐가 있니? 제삿날. 당신이 제삿날 고기를 한 건 사서 보낸 적이 있냐? 제삿날 며칠이야? 말해봐, 한번. 할아버지 제삿날 며칠이야? 몰라, 고모?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의 할아버지 제삿날 받겠다고 무슨 권리를 주장, 이 사람아. 제삿날도 모르는 사람이. 30년 제사상 차렸어. 당연히. 보통 분배 이렇게 해요. 종종 땅에 분배하면 종원들 분배하고
아이들 나눠주고 며느리들 나눠줘요. 며느리 세상 다 수고했다고. 근데 고모가 왜 열받았냐면 며느리들은 1인당 1,000만 원씩 줬어. 정당당에서. 고모들 500 줬거든. 아니 왜 고모는 나는 같은 홍씨인데. 난 홍씨잖아. 고모들도. 며느리 성이 다르잖아. 아니 왜 저 땅을 왜 나는 500에 감정상하게 며느리 차례인데. 제사상 차렸잖아 20년. 이게 싸움 나요? 그러니까 소동네 법원에. 그게 고모들의 반란이 그게요. 고모들이 명절만 고향 가서 고향 개발됐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들어온다더라 하면 소송거리 준비돼 있어. 거기 일대인지 고모들 소송 다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집집마다. 다 들어와요. 그걸 고모들의 반란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도 까먹네? 무슨 얘기다 했지? 무슨 얘기다 했는데? 그러면 소송이 벌어지면 이 종종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원에서 유명한 법대 교수들한테 잘 구했는데 그럼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안 물어봐요. 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법정에 내가 나가서 누굴 대신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법정에서도 얘기를 못해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니 내가 옛날 말로 하면요. 선비가 학문을 많이 닦았어. 초여에 묻혀서. 학문이 많아지면 뭘 하고 싶어? 출소한다 그러죠? 직접 현실에 나가서 내 배운 걸 적용시켜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는이야 글씨가 또는 이고야 이고 여기는 이고 요 심표가 찍혀있어 요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법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하면 2가 하고 물리학의 수학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데 수학을 만들어요. 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 요래야 돼 이거. 요래 때문에 논리만 따지는 거야. 맨날 논리 수학만 따지는 거야. 현실에 적용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맨날 누굴 상대해요? 현실에서 많은 다양한 사건이라는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학생들만 상대하잖아. 걔들의 사건이 어딨어. 걔 등기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어딨고 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 멤버 형식적 학문이잖아. 그냥 순서를 그러고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 학문,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시간이 안 가. 나한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 많이 하면. 맨날 글씨 연구만 하고 있는 거야. 국어학적을 볼 때, 이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다른 거야. 맨날 이거 시험 문제 묻고 있으니, 이 답답한 인간들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 현실적인 물어야 돼. 이게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 실생활에.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법대 교수들도 소송 못 해요. 교통사고 나면 잘 소송 못 해요. 고소장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왜요? 해봤어야지. 대한민국은요, 사법고시를 붙어야지 2년간 연수를 받아.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고, 소송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그 기술을 배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이 측면이, 기술적 측면이잖아. 아무리 공을 많이 해도, 연수원 가도 2년간 그걸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법원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도 못하고. 이거 따지니까 맨날 아직도 격자 문제 내고 있는 거야. 실상은 필요한데, 어쨌든, 대화적 격자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봤어요, 이렇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어들을 쭉 볼 거예요. 용어들 굉장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냥 용어 정리 다 할 건데 6문제 나오는데 주제가 있어요. 계약처 할 책임, 우연부담, 동장병권, 제3자론 계약, 계약 해제지. 이것만 가지고 다음 주에 거의 수업이 엄청나게 한 2시간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런 다음에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가보법이 있어요. 주택임대 상가보법 1시간 강의할 건데 뭘 강의할 거냐. 여러분들 주택임대법 상가보법. 야,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으면 전입신고하면 상가보법에서 보증금이 얼마 이하인 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준다는데 어떤 보호를 받지? 이걸 알려면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주택임대보호법이 법점이 있어요. 상가보호법 한번 읽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남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왜?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대항요건이란 말이 뭔지, 대항력이란 말이 뭔지, 우선면제권이란 말이 뭔지, 최우선면제란 말이 뭔지, 임차 등기 명령 제도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사실혼과 승계권이 뭔지 용어를 몰라. 용어를 모르니까 읽어도 대충 아는 태도 덮으면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용어의 뜻을 정확히 배울 거예요. 대항요건이란 말, 주택임대법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대항요건이 뭔지, 대항력이란 말이 뭔지, 이렇게 용어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들어갈 수 있는데, 용어를 모르면, 최우선 면제가 서울에서 9,500에서 3,200이란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 바탕에 쌓일 수가 없는 거야. 최우선 면제란 말이 언제 써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알아야지. 그 밑에 있는 기초적인 얘기를 알아야지 그런 용어들이 껴지는 거지.
야, 확정일자 봐도 확정일자 안 받으면 이 다음에 경당하면 경락대금에서 보증을 못 받는다. 근데 확정일자 왜 받으라는 건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돼요. 대충은 알지만. 왜 젊친구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주택뭐 상가보법 용어 중심. 다음 주 용어 중심이에요.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용어를 중요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재를 아직 피고 뭐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용어 정도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1월 달에 다시 공부하신 분들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 1월에 처음 듣는 사람이야. 그분은 이제 한 달간 무지하게 헤매요. 선생님 내가 일일이 이런 얘기 못 해주거든. 그냥 안단죠. 대화자 격자 이렇게 써버리지.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야 돼. 격자가 뭐지? 이렇게 그때 때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시 시간하면 니별이 안 된다면 용어도 영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너무 듣기만 해도 돼. 외우라고 하세요. 청약, 유인, 대충 말뜻 알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들어봤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다음 주에 계약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